일단은 교재를 좀 약간 확인을 좀 해볼게요. 교재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 141페이지 민법의 체계,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니까 민법 총칙 여기 이제 10문항 나온다. 그다음에 2편의 물권법 14문항이다. 3편 계약법의 10문항이다. 민사특별법 6문항이다. 요거 쭉 설명해 놨던 거 여기 거기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42페이지로 와 가지고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 봅니다.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를 의미하는데, 권리 변동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권리 변동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여기 제목은 권리 변동이었고, 그 밑에 박스 밑에 1번의 채권, 여기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채권 거기 있네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또는 뭐 등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채권이라고 하고, 물권, 사람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그래서 여기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형성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방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기만 하면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걸 형성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의사 표시를 하면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권이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상대방이 동의가 없어도 그 의사 표시가 딱 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계, 내가 줄 돈, 당신이 줄 돈 퉁치고 차액만 계산하자. 그렇게 상계를 주장하면 바로 상대방에게 상계가 의사표시 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추인도 마치고요. 취소하겠다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바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없이 효력이 바로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해지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만 하면 상대방의 동의, 승낙과 관계없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걸 형성권이라고 표현해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없이 법률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형성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항변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항변권은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요. 서로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에 빨리 당신도 이행하라, 나도 이행할게. 당신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을 안 한다 라고 해서 서로 이행을 갖다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급부 줄 게 있는데 그거 줄 때까지 내 거 못 준다 라고 버티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동시이행 항변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12월 1일이 잔금 지급일이다. 12월 1일이 잔금 지급일이면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야 되고 매수인은 잔금을 쳐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이행해야죠. 다시 한번, 12월 1일을 잔금 지급일로 정했다면 12월 1일 날 매수인이 잔금을 쳐야 되지만 매도인도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매도인이 등기 안 주면 잔금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이거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 그래요. 상대방에게도 급부, 상대방이 나한테 줘야 할 급부가 있다면 나도 상대방한테 줄 급부가 있지만 상대방이 안 주면 나도 안 준다. 그래서 상대방이 줄 때까지 내가 상대방한테 급부해야 될 것을 버티고 안 주는 걸 항변권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43페이지 중간에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 그 밑에 1번에 파란색 1번에 권리가 발생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여기 봅니다. 권리가 발생을 했다. 권리 발생을 한 것이 이게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두 개를 나눌 수 있다.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지금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지 않고 내가 권리를 처음으로 창설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누구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으니까 소유권이 처음으로 발생했죠. 보존 등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원시
취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사례를 본다. 그랬더니 갑이 건물을 뭐 했다고 써놨어요? 신축. 그래서 이렇게 건물 신축하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원시 취득에 해당이 돼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시효 취득. 나중에 또 할 겁니다만 소유권 파트에 가서 나옵니다만 시효 취득이 뭐냐면 남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 245조의 시효 취득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효 취득도 원시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으라차차차차차 해갖고 물고기 잡아 올렸어요. 이렇게 잡아 올린 것을 무주물 선점이라 그래요. 뭘 한다고요? 무주물 선점. 임자 없는 거 낚아 올렸다. 그럼 원시 취득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잡아 올린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런다고요? 원시 취득. 그걸 다 무주물 선점이라 그래요. 임자 없는 거 잡아 올렸다. 이렇게. 그런 거 다 원시 취득인데 승계 취득 여기 그다음에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걸 갖다가 승계 취득이라 그래요. 이 승계 취득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승계 취득은 두 개입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교재 한 장 넘겨보세요. 144페이지. 144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승계 취득이란 말이 나와 있고 이 승계 취득은 바로 밑에 1번 동그라미 이전적 승계 그 다음 밑에 설정적 승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적 승계는 대표적인 게 이게 매매라든가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전적 승계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권이라든가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에 뭐 저당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정하는 걸 설정적 승계라 그래요. 그럼 이전적 승계는 이건 한마디로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는 겁니다.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거 이거를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는 것은 이전적 승계고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이것은 설정적 승계라 그래요. 자, 지상권 소유권 아니거든요. 전세권도 소유권 아니고 저당권도 소유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넘겨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설정적 승계.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이전적 승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 꼭 145페이지 꼭대기 보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 그래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거기 다 나와 있죠? 예. 145페이지 꼭대기에 거기 법률 사실에 두 개가 들어있네요. 뭐가 있어요? 청약의 의사표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승낙의 의사표시. 엉뚱한 데 보는 사람이 있네. 145페이지라 그랬는데 145페이지 꼭대기에 권리 변동의 원인의 박스에 법률 사실은 청약과 승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두 개 들었네. 뭐하고 법률 행위.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법률 규정.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로서 권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건다. 이미 설명을 다 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봤고요. 자, 넘겨봅니다. 147페이지로 갑니다. 147페이지 가니까 03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칠판 잠깐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안에 단독 행위와 계약과 합동 행위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법학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파트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파트는 이 파트는 하루아침에 돼요. 제가 2시간만 강의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저 파트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소련말 러시아말 같은 그러한 용어라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148페이지로 가봐요.
자, 148페이지로 가니까 거기 03 법률행위 종류가 올라왔습니다. 법률행위 종류에 보니까 거기 단독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단독행위에 보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와 있죠?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쳐봐. 있는에 보니까 거기 취소, 채무면제, 해제, 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 이런 거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 쌍방행위다. 그래서 매매나 거기 이 매매 예약, 교환, 증여 이런 것들. 거기 특히 형용사 칩니다. 증여가 계약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증여. 증여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계약. 동그라미 쳐요. 증여 계약이라고 하는 거.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잠깐만. 계약의 뜻이 뭐예요? 오늘 첫 시간 다 했는데 의사표시가 두 개라니까.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두 개. 대립되는 이란 말은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오늘 집에 가서 동영상 많이 돌려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했는데 첫 시간에 했는데 이거 지금 뭐 내가 소리말 한 것 같아 지금 뭐 지금 말도 못해 지금 꿀법 다 벙어리가 돼버렸어 지금. 입을 못 열어 입을 못 열어. 단독행위는 입을 열 수 있나 모르겠네. 단독행위가 뭐예요? 단독행위가 의사표시가 하나, 의사표시가 한 개인 건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두 개인데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두 개인 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계약이에요, 계약. 자, 이제 그게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책장이 넘어가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혼자서 책을 못 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책장 자체가 안 넘어가요.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쭉 보시고, 자, 그래서 단독행위, 거기 계약과 단독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구분하는 거다? 아까 했어요. 의사표시의 개수에 의한 분류라고요. 다시 한번 계약이냐 단독행위냐를 분류하는 것은 뭘로 분류한다고요? 의사표시의 개수. 딱 하나인 것은 단독행위고 두 개인데 두 개인 것은 계약으로 간다.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인 것은 계약으로 간다. 그래서 의사표시의 개수에 의한 분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로 가서 거기 불요식행위와 요식행위란 말이 나와 있는데 149페이지 꼭대기입니다. 자, 거기 요식행위라고 하는 건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식행위가 뭐라고요? 특별한 방식. 거기 요식행위를 보니까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된다.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요식행위. 반면에 특별한 방식을 갖출 걸 요하지 않는 걸 불요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어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걸 뭐라 한다고요? 불요식. 거기 불요식에다 별표 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개사민법에서는 요식행위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중개사민법에서는 뭐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요식행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중개사민법은 다 불요식이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불요식.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써야 계약은 성립한다. 자, 맞아요, 틀려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개사민법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를 뭐라 한다고요? 불요식.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은 성립한다. 맞아요, 틀려요? 방금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불요식이라고 얘기했잖아.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니까. 계약서 써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안 써도 계약은 성립한단 말이에요. 나 중개업소에 가서 계약서 썼는데 그거는 잊어. 제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거는 건 요물 계약이라 그래서 그건 별개예요, 별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말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로도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걸 구두 계약이래. 들어봤어요? 계약이 구두로 말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요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불요식이다.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빨리 합격을 못 한단 말이에요. 뭐야, 나 계약서 써갖고 계약했는데 그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단 말이야. 당연히 안 풀리지. 계약서 써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아니라니까. 계약은 말로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니까. 말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뭐라 한다고요? 구두 계약이라 그래. 구두 계약. 계약은 말로도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민법은 단 한 번이라도 요식행위가 나오질 않아요. 전부 다 뭐로 돼 있다고요? 불요식.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야만 시험 문제가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시험 문제 속아. 계약서 써야 발생한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를 할 때 위임장을 들고 와야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대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 위임장을 들고 와야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안 되는구만. 중개사 민법의 불요식이나 계약서 위임장 들고 오라 그러면 요식행위가 되잖아. 위임장이라고 하니까 서식이 필요한 거 아니야. 서식이 필요하면 안 된다니까. 서식이 없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몇 년씩 한다니까. 그러니까 몇 년씩 해. 머릿속을 제발 시키는 대로 해. 제발 시키는 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몇 년씩 한단 말이지. 몇 년씩. 왜 몇 년씩 하게 해서 그래.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그렇단 말이지. 위임장을 들고 오지 않아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누구누구의 대리인이요 라고 해서 대리인이라고 칭하면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위임장을 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개법령에 가면 위임장을 들고 와야 돼. 그러니까 중개법령과 민법은 달라요. 중개법상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대리행위를 하려면 뭘 들고 오라고요? 위임장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개법령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민법에서 중개사 민법에서 없다 그랬지 제가 공인중개사법이 없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이해됐죠? 2차 과목에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가 있는데 거기서는 대리행위를 하려면 위임장을 들고 와야 돼. 난 남편을 대리한다, 부인을 대리한다 라고 하는 위임장 들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다고요. 불요식이기 때문에. 말로 해도 된다고. 묵시적으로 해도 나는 홍길동이를 대리해서 온 대리인이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 위임장 제시 안 해도 돼. 그건. 근데 민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중개사법에서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그럼 제시한 거 갖고 안 끝나. 중개업소에서는 확인도 해야 돼. 진짜 맞나 안 맞나. 그 가라로 만들어 왔나 안 만들어 왔나 확인까지 다 해야 돼. 왜? 나중에 책임 문제가 생겨. 그거는 노노야. 그건 중개사법 가서 하실 문제고 민법은 민법대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149페이지 하단부로 가서 거기 뭐가 있냐 그러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이런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처분권 없는 자. 이 처분권 없는 자를 무권리자라 그래요. 무권리자. 처분권 없는 자, 이 무권리자가 지금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행위라 그래요. 매매계약, 채권행위. 이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타인 권리 매매, 내 것이 아닌 남의 부동산을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타인 권리 매매를 했다 이거죠. 남의 부동산을 팔아먹었다. 이랬을 때 사법상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라는 겁니다. 자, 남의 부동산 팔아먹은 거 이거 유효다, 무효다? 응? 결론 유효. 아주 중요해.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내 부동산이 아니라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 그런 소리 하려다 저거 사기꾼 아니야?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거. 사기꾼을 생각하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매도인인데 근데 자기 부동산이 아니고 A 부동산을 팔아먹었어요. A 부동산을.
그럼 A 부동산을 을과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사기꾼 저거 사기꾼 아니야 이제 그런 걸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유효인가? 이행기까지 유효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 1일이 잔금 지급일이다. 그럼 12월 1일이 잔금 지급일이면 이 매도인 갑은 자기 부동산이 아니니까 A 부동산을 사다가 이걸 갖다가 을한테 12월 1일까지 넘겨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행기까지만 사다가 넘겨주면 돼요. 그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부동산 팔아먹어도 법적으로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 이걸 타인 권리 매매라 그래요. 됐죠? 이제 왜 유효인지 알았죠? 근데 12월 1일 날 이 매도인이 저 A한테서 부동산 사다가 을한테 넘겨야 되는데 못 넘겨줬다는 겁니다. 등기 이전 못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기 이전을 못했으니까 무슨 문제 생기냐면 담보 책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담보 책임이 어떤 거냐 그러면 첫 번째 손해배상. 저 A 부동산 가져다가 을한테 넘겨주기로 했는데 못 넘겨줬으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서 계약 해제. 계약을 해제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대금, 필요하면 대금도 깎아줘야 돼요. 이거를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담보 책임. 그래서 요렇게 타인 부동산을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그래서 자 잠깐만 12월 1일이 잔금 지급일이면 그 매도인은 남의 부동산이니까 사다가 넘겨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무부담행위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한번 이 매매계약을 채권행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무부담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처분권 없는 자. 이 처분권 없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권리자입니다. 이 무권리자가 뭘 했느냐라고 했을 때 처분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처분행위.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행위를 했는데 이 처분행위는 두 개가 있는데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두 개가 있습니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처분행위,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했을 때 이건 사법상 효력이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교재 한번 봐드릴게요. 거기 149페이지에 하단 박스에 채권행위 보니까 의무부담이라고 돼 있죠? 여기 채권행위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의무부담행위. 그래서 거기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처럼 장차 이행할 의무 부담하는 것인데 거기 2번 동그라미 그런 말을 써놨네요. 소유권과 같은 처분권 없는 자가 거기 밑입니다. 처분권 없는 자가 자기 소유물이 아닌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매매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고 뭐다고요? 유효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고. 유효를 동그라미 치고 별별 쳐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타인 권리 매매라는 것은 이러한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유효다. 그 밑에 처분행위는 즉시 권리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처분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 건물 주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처럼 등기를 격려하는 순간 바로 물권이 발생한다.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동그라미 무효다. 무효 동그라미 칩니다. 무효.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의 이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유효고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어떤 게 유효고 어떤 게 무효가 되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그 정도 본 상태에서 프린트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볼게요. 프린트물 4번입니다. 자, 프린트물 4번과 관련해 가지고 타인 권리 매매는 무효이다. OX. 여기 봐요. 타인 권리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그래서 X예요. 예. 그 다음에 5번. 의사 표시는 명시적으로만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OX. 저 5번에다 별표 칩니다. 5번. 의사 표시는 명시적으로만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OX. 이거 왜 X예요? 이거를 분료식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분료식.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중개사민법은 다 분료식이라 그랬습니다. 머릿속에 이걸 콱 박아야 돼. 이거 굉장히 잘 틀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걸 뭐라 한다고요? 분료식. 분료식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정리를 했고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 16번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사실이다. OX.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시험 문제가 법률행위를 말했잖아요.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의역하는 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다 그래야 되는데 법률 사실이다 그래서 틀렸잖아요. 뭐가 된다고요? X. 법률 사실이 아니라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 자, 일단은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서 보냐면은 147페이지 쪽으로 한번 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하단부 박스에 보니까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법률행위의 요건과 관련해서 좀 봅니다. 자, 법률행위 이렇게 법률행위란 말을 주게 되면 법률행위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저기 법률행위 종류 세 가지 써놨습니다. 뭐뭐뭐 써져 있어요? 저기 써놨다니까 저쪽에. 자, 세 개. 뭐뭐 써놨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저 세 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법률행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 쪽에서는 계약을 해야 돈을 받고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라고 말한다면 계약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다시 한번 법률행위라고 말하면 법률행위 안에 세 개가 들어있는데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계약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다가 법률행위라고 주면 계약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간단해. 근데 법률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받아들이면 이게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딱 주면 뭐로 바꾼다고요? 계약. 이렇게 바꾸시면 돼. 그러면 법률행위, 계약이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법률행위 계약이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립 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성립 요건이 필요한데 어떤 성립 요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당사자. 그러니까 이 당사자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뭐냐? 계약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매매를 목적으로 하느냐,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느냐, 뭐 증여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계약의 목적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고 교재에 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뭐 갖춰야 된다?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어느 한 개라도 못 갖췄다.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못 갖추게 되면 뭐가 되냐면 불성립이 됩니다. 불성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부존재라 그래요. 다시 한번 불성립이란 말은 계약 자체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세 개를 다 갖춰야 되는데 셋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게 되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불성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한 개라도 못 갖추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불성립, 부존재라 그래요. 불성립, 부존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고 나면 계약이 성립됐으면 그 다음에는 뭘 요구할 거냐 그랬더니 효력을 논하게. 계약이 일단은 성립을 해야만이 선.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해야만이 후 효력을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계약이 법률행위가 효력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성립부터 먼저 하라. 다시 한번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성립부터 해야 된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먼저 다 갖춰야 효력을 논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 그 다음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요한다라는 거. 그런데 만약에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하면 의사 무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무효. 그 다음에 행위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행위 능력자가 행위 능력이 없더라. 행위 능력이 없는 거를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 자, 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서 미성년자. 두 번째로서 피한정 후견인. 세 번째로서 피성년 후견인.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한 능력자 세 개 불러봅니다. 뭐뭐 세 가지라고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요 세 가지를 제한 능력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피한정 후견이란 말은 치매가 살짝 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피한정 후견인이 뭐라고요? 치매가 살짝 왔음. 피성년 후견인은 치매가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왔는데 네 누구? 이러면서 못 알아봐. 이 정도 상태가 된 걸 뭐라 한다고요? 피성년 후견인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이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계약한 것은 법률적으로 일단 유효입니다. 다시 한번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을 일단 뭐 하다고요? 유효하지만 제한 능력을 들어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겠네요. 다시 한번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계약을 한 것도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 유효란 말이에요. 근데 제한 능력을 들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유효하지만 제한 능력을 들어서 뭐가 가능하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취소 파트에서 다시 정리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이렇게 무효 취소를 논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무효 취소를 논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가 일단 성립부터 해야 합니까? 그래요. 먼저 성립해야 후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효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성립부터 해야 된다. 그럼 말을 뒤집어서 불성립이 된 상태에서는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야.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내가 이렇게 써놓고 설명하기가 쉬운데 이게 서술형으로 쭉 나오면 웬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러면서 굉장히 잘 틀려 이 시험 문제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17번 문제를 볼게요. 17번 프린트물 17번. 자, 프린트물 17번 가려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나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아주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이거 맞다, 틀리다. 반대로 써놨어요. 제한 능력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의사 무능력의 법률 행위는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효예요. 무효란 말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한 거고 취소는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소급해서 무효로 시키는 겁니다. 잠깐만. 오늘 강의한 내용은 1월 달에 또 할 거고요. 3월 달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 듣고 이해 못 했다고 해서 뭐 좌절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고 사랑스럽게 보면 잘 보이고 나 또한 같다. 나 또한은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민법 또한 같다. 어떻게 보라고요? 자세히 보고 사랑스럽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 또한 같다. 나 또한 같다는 말은 민법 또한 같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시인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사랑스럽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 받고 이해 안 돼. 그러니까 1월 달에 또 할 거고 3월 달에 또 할 거고 5월 달에 또 할 거고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난이도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가면 제가 빠뜨리는 게 지금 안 한 강의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 그거 더 할 거고요. 3, 4월 달에 가면 판례 해야 되고 5, 6월 달에 가면 똑같은 팔트가 나가더라도 그건 응용해서 나가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난이도를 계속 끌어올릴 겁니다. 물론 이 기본 베이스는 다 해주면서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로서 딱 끝나는 거 아니니까 오늘 한 번 듣고 이해 못했다고 좌절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건 동영상이 있으니까 동영상 돌려보면 되고 동영상 달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공부 방법론을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아니야. 저는 오리엔테이션 안 한다 그랬어요. 시험을 내년 언제 봅니까? 10월 넷째 주에 보죠? 예. 다시 한번 시험을 언제 본다고요? 10월 넷째 주에 봐. 내년 10월 넷째 주. 그런데 민법 개론을 10월 넷째 주에 본다라고 공부하면 몇 년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1차밖에 못 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하고 개론은 시험 일자가 5월 1일에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10월 넷째 주에 맞춰서 공부하면 딱 1차밖에 못 붙어. 2차까지 붙을 수가 없어요. 1차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민법 개론은 언제가 시험일이라고? 5월 1일. 그러면 되게 바빠. 5월 1일 날 60점을 만들려고 그러면 되게 바쁜 거야.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네. 60점, 그까이 거 60점, 아이고, 그까이 거. 초등학교 때 60점은 별거 아니지만 법학의 60점은 엄청 무서운 점수야. 그래서
저 점수를 끌어올리려면 5월 1일 날 시험을 보게 만들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느냐?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해야 돼. 나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안 할 거고 그냥 설렁설렁 하려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2년 3년 잡고 하면 그렇게 편안하게 한번 가면 돼요.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5월 1일 날 시험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쓴다면 여기 이때까지 해서 60점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병원 실려갈 정도로 초반전에 달려야 돼. 7월, 8월, 9월, 10월에 가면 누구나 다 달려. 그때는 못 붙어. 때가 늦었어. 그때 가면 때는 늦으리. 언제 달려야 된다고? 언제? 지금 달려야 돼. 지금 달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5월달, 7월달 가서 달려. 못 붙는다니까? 동차 안 돼. 동차를 목표로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달려야 돼. 5월 1일 날 시험 봐야 되니까 지금부터 달려야 돼. 물론 10월 넷째 주에 보는 거지. 10월 넷째 주에 보는 건데 5월 달에 어느 정도 점수가 맞춰져야 2차를 공부할 여유가 생겨서 2차가 동차가 딱 붙는 거예요. 근데 10월 넷째 주에 맞춰서 민법 개론을 끌어올리면 1차밖에 안 돼. 동차를 할 시간이 안 나와. 자, 그만합니다. 방법은 알려줬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몫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하면 더 이상 얘기해봐야 나 나쁜 놈 되고 내 인기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그거 나쁜 놈 되면 안 돼. 그건 이제 그만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알려줬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방법은 나왔으니까 실천하냐 안 하냐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 몫입니다. 이거를 오리엔테이션으로 가름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얘기를 안 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볼게요.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매매를 목적으로 하느냐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느냐라고 해서 그 목적 자체가 어떻게 되냐 이게 적법해야 되고 먼저 이거 확정부터 할게요. 목적을 갖다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목적 자체를 확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목적을 갖다가 확정해야 되는데 반드시 계약 체결 시, 법률행위 시에 확정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확정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장차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교재를 가지고 잠깐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서 보시냐면은 150페이지인데 150페이지는 가능부터 써놨네. 1월 달에 나오는 책은 쓰여져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책이 빼먹었네. 그거를.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일단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요렇게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당연 이렇게 해서 확가, 적사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가, 적사. 그래서 확은 뭐라고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가 뭐여야 돼요? 가능성,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가, 적사. 적은 뭐예요?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는 뭐예요?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할 당시에 확정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반드시 확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는 아니라고요? 반드시 계약 체결할 때 법률행위 시
계약서 쓸 때 확정해야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확정돼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만 반드시는 아니다.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규 아파트를 갖다가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신규 아파트니까 처음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신규 아파트를 계약을 하러 가면 그 신규 아파트가 지어져 있나요? 안 지어져 있나요? 안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아파트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합니다. 다시 한번 뭘 보고 계약한다고요? 모델하우스. 그러면 내가 현재 입주할 아파트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제 공사 착공을 해서 이제 건축물이 공사가 한 10% 내지 15%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아파트는 아직 지어지고 있는 상태지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확정할 수 있는 상태다 아니다? 아니죠.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는 아니니까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라는 것은 잔금 지급기를 말합니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 모델하우스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행기까지 확정한다 그랬으니까 잔금을 치면 되는데 언제 잔금을 칠까요? 신규 아파트 언제 잔금 친다? 입주할 때 잔금을 쳐요. 그럼 입주할 때는 그 건물이 다 지어져서 중공검사 다 받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렇게 입주 청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서 잔금을 치고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잔금 칠 때는 다 건물 지어져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그 목적은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 시에 확정되어야 하나 반드시는 아니다. 언제 확정된다? 이행기까지 장차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가 그걸 좀 빼먹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1월 달에 나오는 교재는 들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자세하게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물을 갖다가 일단 볼게요. 프린트물 13번입니다. 자, 프린트물 13번을 보니까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OX. 왜 X? 거기 반드시란 말이 들었잖아요. 반드시 아니라고 했죠? 예. 반드시 계약서 쓸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확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행기까지 확정하면 되니까 반드시 틀렸네. X. 자, 13번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18번 동그라미 합니다. 자, 13번 동그라미하고 18번 동그라미인데 이 두 개를 이렇게 왼쪽으로 묶어요. 자, 18번 갑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OX. 거기도 반드시란 말이 나와서 틀리잖아요. 반드시 확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면 확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다. 언제 확정된다? 이행기까지 장차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면 충분하다, 족하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자, 쉬었다가 와서 여기 실현 가능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보죠. 칠판 치우지 마세요.